제가 박상영 작가님이 참 특별한 작가라고 생각했던 건 처음에 박상영 작가님의 글에서는 뭐 실제로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상영 작가님의 글에서도 가해자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도 가해자가 아니었고 철학책 편집하시는 분도 가해자가 아니었고 왜 가해자가 아닌 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박상영 작가님이 뭐랄까 자기 객관화가 워낙 잘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커플이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결국은 대부분은 쌍방과실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일반과실도 있겠지만. 그런데 박상영 작가의 글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쌍방과실로 양방과실로 그려집니다. 그 사람의 그런 면에 내가 실망을 했었지. 그런데 그 사람도 나의 이런 면에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가 아니에요. 박상영 작가님의 글은. 그래서 아마 그 모델로 활용되었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박상영 작가가 자신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글을 보면 네, 거기에 등장한 사람도 맞아. 사실 내가 그때 너무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시는 게 참 대단한. 오늘 소개할 책은 박상영 작가의 연작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대도시의 사랑법은 퀴어 소설입니다. 퀴어 문학은 성소수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 또한 게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좋겠지만 한 번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박상영 작가는 1988년생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책 내용에 대해서는 새삼 충격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전에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13권으로 소개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7권부터 12권까지 6권은 동성애자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감동적인 이야기로 읽었던 것은 아마도 그것이 역시 동성애자였던 작가 프루스트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성애자의 자기 고백이라는 말에서 동성애자라는 말만 감당할 수 있다면 결국은 자기 고백이라는 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자기 고백이라면 저 자신도 가족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내밀한 비밀들이 있으니까 주인공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읽게 되는 건데 게다가 그것이 프루스트의 글이라면 불편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프루스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동성애자고 뭐고 다 같은 인간이고 그 안에는 좋은 놈, 나쁜 놈, 비겁한 놈, 착한 놈, 치사한 놈 다 있구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를 게 없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심지어 프루스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성애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성이 더 결정적인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각자가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성애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프루스트가 얘기했고 저는 그 부분에 일정 공감을 한 거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알아서들 잘 하겠지. 나는 내 앞가림이나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접할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드디어 퀴어 소설을 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작품이 얼마나 좋은 작품이고 또 박상영 작가가 얼마나 좋은 작가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얼마 안 되는 퀴어 문학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 소설은 다른 작가들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자, 작가가 눈치를 보면 독자들도 덩달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소수자에 속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피해자인 척하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좋았던 거죠. 자, 비유하자면 만약 어느 작가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평생 그 가난함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글만 쓴다면 저라면 그런 글을 사서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는 걸 알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모 탓, 가난 탓만 하는 사람의 글을 굳이 돈 주고 사서 읽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전까지 읽었던 몇 안 되는 퀴어 소설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또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이인데 하필이면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바람둥이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여러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죠. 하는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는 소설도 읽었습니다. 자, 그쯤에서 제가 책을 덮으면서 보통은 그런 경우를 바람둥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박상영 작가의 글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화자 또한 원한이나 불만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와의 문제인데 무려 40년 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는 화자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립니다. 결국 의사는 아들 말고 어머니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어머니는 화자가 30이 넘을 때까지 결혼할 여자는 언제 데려올 거냐며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들은 나를 그렇게 낳은 사람 또한 당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이야기겠죠.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결국은 그녀 또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퀴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좋은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 드라마가 나오는 거고, 영화가 나오는 거고, 메디치상 후보에 올라가는 거고, 부커상 후보에 올라가는 거겠죠. 퀴어고 뭐고를 떠나서 좋은 소설이기 때문에. 자, 예민할 수도 있는 소설이라서 배경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대도시의 사랑법에는 총 4편의 중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제목은 제희, 우럭한 점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캉스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제희와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희입니다. 이번에 나온 영화가 이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박사영 작가님이 이 소설을 쓰던 때가 파주 어느 출판사에서 계약직 편집자로 일하고 있던 때라고 알고 있는데, 소설 속 화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 앞 커피숍에서 출근 시간 전까지 졸린 눈 비비면서 써낸 책이죠. 어쨌든 작가의 직업이 편집자여서 그런지 저는 이 제희라는 소설이 아주 영리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유는 이 소설이 이성애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판타지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 판타지란 바로 게이와 여자가 함께 살면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화자의 대학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죠.
바로 화자가 이태원 어느 호텔 담벼락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투게더나 콜미 바이 유어 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 뭔가 도발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프루스트가 말하는 도스토옙스키적 양상이라고 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빌드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보여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고 그것에 대해서 프루스트는 도스토옙스키적 양상이라는 말을 붙였죠. 어쨌든 박상영 작가 또한 구차한 얘기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퀴어 소설이다 하는 선언인 거죠. 어쨌든 한참 이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화자는 이 장면을 학교 동기인 제희라는 친구에게 딱 들켜버리고 맙니다. 자, 화자 입장에서는 전교에 대대적으로 소문이 날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유분방하기로는 화자에 못지 않았던 제이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쿨하게 넘겨버립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꽤 친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스토커가 밤마다 제희의 방을 훔쳐보는 일이 생겼고 180이 넘는 키에 아주 건장한 체구를 지닌 화자가 제희를 도와주러 갔다가 아예 그곳에 눌러 사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주 도발적인 장면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모습은 그렇게 낯설거나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공부던 아르바이트던 자기 할 일 다 하면서도 놀기도 좋아하는 두 친구가 함께 자취하는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딱 그만큼 친하게 지내다가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필요할 땐 중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이인 것인데 자, 이쯤 되면 독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소설에 대해서 뭘 기대했던가 싶기도 하고 좀 무안해지는 거죠. 또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다 똑같구나.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는 점에서 역시 영리한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극적인 주제를 주고 하지만 너희들과 다르지 않아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이 아, 참 영리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 꽤나 웃긴 장면들이 많은 책이죠. 읽다가 빵빵 터지는 장면도 많은데 저는 특히 제이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게 된 화자가 핑클의 영원한 사랑을 부르다가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가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니까 핑클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오열이 터져버린 거죠. 네, 그때 너무 웃어가지고 그 기억이 오래 남았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상도 많이 받았고 지금의 박상영 작가를 있게 했고 또 가장 박상영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우럭한 점 우주의 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인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려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한편으론 밤 시간을 이용해 부지런히 글을 쓰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5년 전 누군가에게 보냈던 자신의 일기였습니다. 당시 화자의 일기를 받았던 사람은 화자에게 작가가 되어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의 박상영 작가가 있게 했던 말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영향은 있었겠죠. 이렇게 5년 전 일기를 되돌려받는 순간 작가의 기억은 당연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박상영 작가는 100%의 확률로 마르셜 프루스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 일기는 마들렌처럼 작가를 5년 전의 과거로 되돌려 보냅니다. 자, 그런데 작가가 돌아간 5년 전의 그 과거는 그 5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하고만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기억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귀었던 남자와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횡단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연상되는 구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5년 전에 취업준비생이었던 화자는 한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아카데미에서 감정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자는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됐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보다 12살 많은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문과대 학생회장을 맡았었고 운동권이란 얘기죠. 지금은 철학책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가 있기도 했고 뭐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친해지고 결국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운동권 출신인 상대방이 팝송이나 미국 브랜드 같은 주인공의 미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제는 미국 제품이라는 뜻도 있고 미국 제국주의라는 또 뜻도 있죠. 그것은 이제 운동권 출신인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이어진 끝에 마침내 화자는 그동안 써왔던 일기를 상대에게 보내고 결별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대는 얼마 후 작가가 되어보는 건 어떠냐는 문자를 보내왔었고, 그리고 5년 후에 실제로 화자가 작가가 된 지금 그때 보냈던 일기에 교정세를 다시 보내온 거죠. 빨간 펜으로 교정을 해서 그 일기를 다시 보내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고등학생 시절 화자가 놀이터에서 선배와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후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도 결혼할 여자는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고 묻곤 했고, 당시 화자는 어머니에게 최종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떠나려는 상대를 영원히 붙잡기 위해서 자신보다 12살 많은 철학서 편집자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날 상대방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소설이 상도 많이 받았지만 독자들에게 인기도 정말 좋았었는데요. 소설에 정신없이 빠져서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랑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부정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조금씩 타인을, 세상을, 그리고 제목처럼 우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그것처럼 소설 앞부분에는 두 사람이 우럭회를 안주 삼아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상대는 화자에게 이 우럭에게서 우주의 맛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우럭도 우주의 일부이고 두 사람 또한 우주의 일부분이니까 우주가 우주를 맛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든 모든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메시지가 아주 제대로 표현된 소설인 것 같습니다.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죠. 나머지 두 작품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설의 제목은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이 소설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자, 상대는 제주도 출신이고 지금은 간호학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태원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규호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이 규호는 화자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상대였고 화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화자가 군 생활을 하던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어떤 상대에게서 성병이 옮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조기 전역까지 하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완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병 얘기가 나온 거죠. 처음 읽을 때는 뭐 성병 걸린 얘기까지 쓰나 싶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성관계만 얽매이는 관계는 아니었다 하는 말을 혹시 이 소설에서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자, 소설은 간호학원을 마친 규호가 남성 전문 성형외과에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중국지사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자는 그런 규호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해 주었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채 다시 거대한 도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최근에 소개한 적이 있는 독일 작가 레마르크의 개선문이라는 작품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문의 주인공 라비크는 독일을 탈출해서 파리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불법 체류자들이 숨어 지내기에는 그나마 파리가 가장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리라는 도시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나마 숨쉬기가 편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 또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안에서 가능한 정체를 숨긴 채 조심스럽게 가끔씩 하늘도 보고 사랑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설 제목은 늦은 우기의 바캉스입니다.
이 작품 역시 규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도시의 사랑법이 현재의 규호였다면 이 소설은 과거의 규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소설은 화자가 한국에서 어느 외국인을 만났다가 그에게서 태국 출장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고 방콕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호텔이 전에 규호와 함께 묵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호와의 추억이 떠오른 거죠. 규호하고 여행할 당시 그 호텔은 이제 막 개장한 시기라서 가격도 저렴했고, 게다가 그들이 묵게 된 방의 전동 커튼이 고장나는 바람에 호텔 측에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었습니다. 신났었겠죠.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유럽에 갈 때 비행기 좌석이 오버부킹 되는 바람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유럽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 여행보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된 걸 더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화자와 규호의 그 호텔 방 업그레이드는 아마 제 경험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었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 소설의 백미는 방콕 시내 구경을 나선 두 사람이 갑자기 내린 폭우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 길바닥에 둘 다 대자로 누워버리는 장면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바닥에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누워버린 거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 얘기인데, 그 장면이 제 눈에는 마치 지금까지 이리저리 도망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 찾아온 단 한순간의 해방의 순간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나도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도 그런 해방의 순간을 소망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 장면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후련하고 가슴 벅찼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지금까지 자신이 글을 써온 과정이 바로 규호를 기억하고 복원해서 마음속에서나마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되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또 하나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프루스트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화자는 규호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 쓸수록 어쩐지 그 얘기가 현실성을 잃어간다고 느꼈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만 더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권에서 성당을 그리던 알베르틴이 마르쉐를 향해서 "이 성은 복원되었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생각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일단 집을 나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일단 책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이 길을 떠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박상영이라는 특별한 시선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